먼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수감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동부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요. 251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하고 또 다시 구속이 되고 그리고 또 구속 집행정지로 석방이 됐다가 재수감이 됐는데요. 자, 17년 거의 1년을 살았으니까 앞으로 16년 더 살게 되면 95세, 95살이 돼서 출소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떠나기 전에 무슨 말이 있을까 궁금했는데요. 국민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구치소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 영상부터 보시죠. 한발용짜리냐 범죄자 이명박 너는 죄할 것이다. 일제 사퇴했냐. 예, 오늘 박수현, 신성범 전 국회의원 두 분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박수현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다시 수감이 됐는데 혹시 무슨 성명을 낸다거나 입장 표명한다거나 그러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 말이 없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먼저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어도 국민께 죄송하다라고 하는 형식적 그 말이라도 한 말씀 하고 가시는 것이 원칙이다 생각했는데 그마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강훈 변호사를 통해서 기자들을 통해서 내놓은 메시지를 보면 걱정하지 말라, 믿음으로 이겨내겠다라고 이렇게 측근들에게 말을 전한 것으로 돼 있고 좀 더 정치적인 메시지는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 예. 이렇게 하면서 이 재판의 결정에 불복하는 이런 모습을 분명하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일국의 대통령이 계속해서 구속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떤 진영을 떠나서 마음이 편한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불행이 더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일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런 불행한 또 불편한 국민의 마음을 개인의 입장이 어찌 됐든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이명박 씨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 하던데 이런 한 말씀 정말 사죄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런 아픈 역사를 또 통해서 더 이런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결심하는 그러한 단호한 그 계기가 되기도 또 바라야 된다. 또 예.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고 어쨌든 국민의 힘도 어쨌든 오늘 그 당 지도부도 이런 반구 한마디 없었고 또 당 차원의 논평도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신성범 의원, 나는 가둬도 진실은 가둘 수 없다. 이 얘기는 결국 대법원 판결을 승복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도 판결이지만 상식적으로 다 쓰는 MB 거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 대목이 그러니까 본인이나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에게 아픈 대목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통령 재임하면서 비리를 저지르거나 잘못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어떤 잘못된 판단, 쉽게 하면 거짓말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스가 누구 거냐, 저 형님, 큰형님 거이 아니라 본인 거였는데 그걸 십몇 년째 숨겼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검찰 특검이나 검찰의 조사 그리고 법원의 판단이 일관되니까 일반인들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그게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거짓말한. 예. 따지고 들어가면 거짓말인 거예요,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한 거니까 참 본인도, MB 본인도,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도 할 말이 없고 또 많은 지지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그런 처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판결이 나왔으니까 뭔가 근거가 있을 텐데 하나하나 모르지만 예. 그거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참 할 말이 없는 거죠. 글쎄요, 뒤늦게라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고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다.
않았다면 오늘 같은 결과가 왔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동안 이와 관련돼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을 모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여러 가지 네거티브가 들어오는 것은 좀 부당하고 억울하고 음모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도 일찍이 나와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시대의 도덕적 기준을 다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저는 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다. BBK는 이명박 시장과 관련이 없다고 본인 진술도 그렇게 했고 금융감독원 조사에도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그 후에 문제가 돼서 같은 해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도 BBK는 이명박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를 똑같이 본인이 이야기를 하고 뭐 도곡당이 어떠다고요? BBK가 어떠가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본선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저를 경선에서 떨을 떨려는 공작과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사가 저 회사라고 했더면 두 분이 악착스럽게 월급도 받아가고 모두 빼갔을 겁니다. 자기 회사니까 그냥 배당도 안 받고 회사를 키울 욕심을 가지고 했지. 김대정 사장은 거기에 주주지만은 자기 회사를 또 경영을 했는데 92년도 그 회사를 없애면서 93년도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아마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신성범 의원,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BBK 관련해서 계속 부인하고 지금도 뭐 그 대법원 판결까지 인정하지 않는 그 이면에는 마음속은 이 진실을 떠나서 이것은 정치적인 보복이다. 그러니까 그래 볼수 그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게 어떻게 전직 대통령 보면 우리 알다시피 가까이 박근혜, 이명박 올라가면은 노무현 대통령 앞에 어쩌면 뭐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YS, DJ 빼놓고는 전부 다 이런 식의 험한 결론으로 인생 뭐 이렇게 이런 건데 MB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야 내가 설사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법원에서는 판결이 나왔지만 자기는 승복 못. 결국은 정치적으로 나는 박근혜 대통령 다음에는 내 차례였다는 그 생각을 강하게 할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또 같이 봐줘야 될 것은 그 죄는 제대로 보되 MB에 어떻게 보면 또 잘한 점은 또 인정을 해줘야 될 게 그 재임하면서 예를 들어서 리만 브로더스 사태 때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 때 통화스와프에서 해낸 거 그다음에 녹색 그린 성장이라는 새로운 화두를 들고 나온 것 이런 것은 또 괜찮았다는 평가를 또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전직 대통령들이 전부 다 이렇게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 대한 국민적인 어떤 불안감 또 바깥에 제3자들이 외국에서 볼 때의 국경 문제 이런 걸 감안해서 올 연말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고 나면 내후년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으로 매듭을 짓는 게 좀 진영을 떠나서 정치 발전, 국민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수현 의원, 저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재수감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어떤 걸로 기억이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지금 뭐 신성범 의원이 MB도 잘한 것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국민이 그런 거 잘 기억 못해요.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저 신성범 의원님께서도 좀 하실 말씀이 좀 부족하셔서 그 말씀을 붙이셨다 생각하는데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지금 마음이 착잡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방금 저희가 함께 봤던 자료 화면을 보면 저렇게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아무 관계없는 거짓말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그 이명박 대통령이 결과적으로는 그 본인 소유의 건물이었던 그 영포 빌딩 지하에서 이 다스 관련한 서류가 다수 나와서 증거가 압수가 되고 그다음에 집사라고 불릴 정도로 최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이 이 다스는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주다라고 하는 자백도 함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김백준
비서관의 자백이 나올 때 사람들이 지금 앵커가 지적하신 대로 사람은 어떻게 기억이 될까라는 측면을 보면 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은 저렇게 전두환 전 대통령 예. 측근인 장세동 씨나 이런 사람들처럼 단호하게 주군을 감싸지 못할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예.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본질은 본인은 정치 보복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건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횡령 등 여러 가지 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도 그 돈을 자신을 위해서 쓰이도록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한 범죄의 평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호 우리 국민의힘 상임 고문께서 메시지를 남긴 대로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잔혹한 정권인지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모셨던 이명박 대통령과 또 본인이 함께 정권을 이끌었던 그 전체의 그 정권에 대해서 결코 이롭지 못한 발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신성범 의원님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확정과 함께 더불어서 이 문제 사면권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이걸 쉽게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 문제일 텐데 그 국민적 합의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대하는 본인들의 태도를 국민의 눈높이와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신성범 의원 지금 박수현 의원께서 이제 뭐 장세동 뭐 전두환 그런 관계를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뭐 떠나기 전에 재수감 되기 전에 측근 지인들 이렇게 방문했다고 합니다만 사뭇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결속력이랄까 지지자들의 충성도 뭐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출발점이 아시는 대로 현대건설 회장 이때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예. 정치를 처음부터 하면서 신한국당이나 여기에서 기반을 가지고 정치 세력을 모아서 후보가 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제가 보기에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고 서울시장 나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청계천 정비하고 버스 전용 차로제 개편하면서 일 하나는 확실하게 하는 이명박 하면서 당내 세력이 붙은 거잖아요. 그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속력이나 이런 게 오래되지 않아갖고 예. 좀 떨어졌고 그다음에 정치를 하시면서도 제가 옆에서 먼 발치에 볼 때는 주로 여의도 정치를 형님인 이상덕 의원한테 많이 아하. 맡긴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이상덕 의원하고 그게 형님이다 보니까 뭐 말도 못하고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시원하게 못한 저는 측면이 좀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김백준 총무수석이나 그러면 아주 수행했던 분들이 검찰이나 특검 조사에 가서 그냥 예. 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버리고 자기가 책임 안 지면서 위에다 뭐 책임 넘기고 이런 식의 행태가 되풀이된 거죠. 예. 그런데요, 여기에서 꼭 한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검찰입니다. 지금 최종 대법원 선고가 다스는 MB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그 죄를 묻게 된 건데요. 이 일이 벌써 몇 년 됐습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 검찰 수사 결과가 완전히 다르지 않았습니까? 이 대목은 꼭 한번 짚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된 녹취들 한번 들어보죠. 큰 조사하래요. I don't care. 그건 괜히 국가 세금 낭비하면서 그 한나라당 위에서 검찰에 실컷 하래요. 그 회의 협박 관련해서 김경주 씨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던데 아니에요, 그건. 그런 부분은 전혀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특검 조사 70% 넘어갔는데 조사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죠. 너무 천천히 하세요. 그때 당시에 누나랑 그 소를 잡아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솔직히 너무 겁을 먹었는데 딸도 있고 그러는데 막 미치겠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그 형도 그 줄여주고 또 이송가게 해준다고 했어요. 미국으로? 네. 그래서 이 약속이 벌써 2008년도에 공사랑 돼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거짓말이 참말이 되고 참말이 거짓말이 됐던 지난 10년입니다. 박수현 의원, 검찰이 그때 제대로 밝혀냈다면 네. 특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과는 전혀 결론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한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쉽게 얘기해서 그 취임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또 퇴임 이후까지 논란에 휩싸였던 게 대개 세 가지입니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과 BBK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독국동 땅
차명 소유 논란 이 세 가지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안타까운 것은 2007년 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 경선을 한참 하고 대통령 선거하기 그 전에 검찰이 일단 결론을 냈어요. 2007년 12월에 검찰 발표를 보면 검찰의 모든 능력, 힘을 다 동원해 들여다봤는데 이 증거를 찾지 못한다. 그래서 증거 불충분해서 무혐의 처분을 2007년 12월에 했고요. 예. 그다음에 2008년 2월에 특검도 결과적으로 이것이 밝혀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찰이 역할을 잘 했다면 오늘날 검찰의 모습처럼 뭐 탄압받는 검찰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검찰의 역할을 제대로 잘 했다면 그야말로 살아있는 권력, 그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금방 우리 김경준 씨 예. 인터뷰 나오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 국가를 상대로 얼마나 많은 억울한 뭐 피해에 대해서 보상까지 신청하고 싶은 10년간 마음이겠습니까? 징역살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그 당시 결정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돌아보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이 검찰이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오늘날 다시 돌아보고 본인들이 정치검찰은 아니었는지를 함께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고 그때 당시 검찰 수사 거짓을 참이라고 말하고 또 특검까지 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적폐 아닙니까? 그렇게 그 부분을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혹시 지금 다시 문제를 삼거나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목소리는 또 안 들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전체적으로 지금 추미애 장관으로 대표되는 검찰 개혁 완수를 이야기하는 부분들과 뭐 꼭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마지막 검찰주의자들의 이 싸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고 민주당은 그렇게 검찰 개혁을 완수하자는 그런 어떤 시대적 소명에 동의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목하지 않아도 그 안에 다 녹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혹시 민주당 내에서 말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정부의 임기가 이제 적폐청산 좀 그만하는 게 안 낫겠나. 혹시 그런 기류 있나요? 이제 그런 기류는 있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적폐청산은 정말 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됐을 때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그 개혁은 사실 집권 1년 차에 전광석화처럼 해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다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국민은 피로감을 받고 또 저항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는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을 1년, 2년 차에 전광석화처럼 못 해낸 데에 대한 어떤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끊임없이 어떤 국민의 피로감이 있다 하더라도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기 때문에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훨씬 더 다수입니다.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기억하실 거예요. 박정희 정권 때 그 어린애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만화방 주인이 붙잡혀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기억합니다. 예.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진범이 잡히면서 무죄로 풀려났죠. 그렇습니다. 네. 몇십 년간 징역 살고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데 정부가 이제 보상을 해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에서 기간을 아주 단축해가지고 정말 전문가 변호사가 달라붙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을 단축해서 아예 보상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의 프로그램을 보고 정말 그때 야 정말 적폐청산 이것만 잘해도 이 정부 성공하겠다 그런 생각 들었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못하고 부족한 점이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네. 아니 예. 검찰 말씀하셨는데 검찰이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짐작컨대는 아마 현존하는 권력 내지는 이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테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입을 안 열면서 증거 수집이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면 더 파고들었어야 되는데 대충 하고 뭐 넘어간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의 입맛대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 다 뭐 저는 인정하는 거고 뭐 현실이니까. 그런데 지금의 국민에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의 그러면 이렇게 권력의 산권력을 수사하라는 게 제대로 수사하라는 게 검찰개혁의 목적이어야 되는 대목 아닙니까? 지금은 근데 보면 산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지금의 검찰은 또
다르게 뭐 보는 여권 일부의 이런 시각은 저는 분명히 그것도 좀 어긋나는 거다. 예를 들어서 뭐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게 나오면은 검찰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개혁의 대상으로 모는 것은 또 하나 역편향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 다시 집어넣은 것도 검찰이에요. 한창훈 검사장이고 그 특검팀이었다고요. 윤석열 총장이었고 그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권을 잡든지 이 만만한 이 쓰기 좋은 칼 검찰은 내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시각을 가지는 한 검찰은 항상 휘둘 수밖에 없고 5년만 정권이 바뀌면 다시 한번 또한 되치기 당하고 적폐가 된 이런 악순환을 거듭할 겁니다. 짧게 한 말씀만 붙이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 검찰의 갈등이 생겼으면 전에 보수 정당이 집권했을 시기에는 검찰총장 바로 아마 해임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답답할 정도로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장관과 함께 손을 잡고 잘 검찰개혁을 완수해달라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과거 정권과 달라진 그런 모습이고 검찰을 바라보는 진심이 거기에 있다. 다만 그 진심들을 서로 좀 알고 대화하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저도 듭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 이명박 전 대통령 제 수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권이 아주 급속하게 서울 부산시장 재보선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됐는데요. 아직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볼까요? 여당이 저렇게 죽을 쓰고 에라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반사 이익조차도 우리 당이 얻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저는 비대위의 한계가 노출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좀 더 역동적으로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비대위를 이제 끝내고 저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어떤 사안을 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한 방향으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지극히 건강한 현상이고 현재 우리 당 지도부 내 특별한 갈등이라고 붙일 만한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대략 우리가 모실 때 내년 재보궐선거 때까지로 비대위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우리가 예상하고 이야기한 대로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만둔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신성호 의원 먼저 지금 김종인 위원장 6개월 됐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다시 말하면 정직하게 얘기하면 지지율이 정당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왜 빨리 안 오르냐는 조급증이 제가 볼 때 하나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가장 크죠. 그러니까 지지율만 많이 나오고 높게 나온다면야 조경태 의원이나 저 당내에서 다른 소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왜 생각보다 민주당은 빠진다는데 왜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은 안 오르지라는 부분. 또 하나는 약간 스타일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이 왜 후보를 자기가 찾으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게 당내에 아마 특히 중진들은 상처가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당내에서 그걸 어떻게 보면 수습하기에는 당내 기반 이렇게 약하잖아요. 이분이 보니까 이슈 파이팅을 이렇게 잘하는데 이슈를 선점하고 광주도 가시고 뭐 기본소득 이야기도 하시고 종일 보육제 이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란 말이에요. 당에서 받아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정책 사이드나 조직이나 여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붕붕 뜬다 그럴까?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당 안에서 조급하게 뭐 4월 달까지 갈 건 뭐 있냐. 그만 내려오세요. 뭐 이런 소리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미안하지만 그리고 이 전체 국민에서 보면 이 코로나 국면, 정부가 특히 힘을 쓸 수밖에 없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부의 힘이 강해지기를 바라는 이 국민에서는 굉장히 구조적으로도 좀 취약하고 그다음에 또 인물이 다음에 대권 후보 야당 인물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확 이렇게 국민들이 쏠리기에는 아직은 시간적인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분간 좀 버텨내는 오히려
소리 소문 없이 내공을 키우고 내적 힘을 키우는 게 야당이 할 일이지. 지금 하시는 말씀들 대부분 보면 내년에 4월에 김종인 이후, 예.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후, 포스트 김종인 이후의 당권이나 대권의 어떤 그 변화를 겨냥한 그런 당내 목소리가 지금은 나오고 있는 걸로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지금 제일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이 홍준표 전 대표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제일 경계하는 것은 뭘까요?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에 대선 후보 나올까 봐 그런 걸까요?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당내에 지금 무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강하게 이 정부와 각을 세워서 강하게 해야 되는데 왜 이리 중도 노선을 견지하고 몇 가지 점에서 당내의 흔들림을 보는 거죠. 예.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내년 4월 이후에 대권 또는 당권에 본인이 직접 빨리 당에 들어와서 뭔가를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그런 게 강한 거고, 또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이 혹시나 다른 사람 염두에 두면서 키우면, 예를 들어서 뭐 아주 기회를 많이 부여하게 되면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점도 걱정하는 거고, 또 개인적으로도 안 맞는 느낌도 들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박수현 의원, 민주당에서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이 김종인 위원장 체제가 공고한 게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좀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모습이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봅니까? 어느 당이든 저런 모습을 보이면 다른 당도 국민이 보시기에 피곤한 겁니다. 다 거기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이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2016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희 당의 비대위원장이었을 때 그때 모습을 꼭 보는 데자뷰 같습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지금 똑같았죠. 예. 그때도 내부에서 이렇게 시끄러웠나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뭐 단호하게 딱 장악이 됐는데 일정 부분 시간이 가면서도 성과가 안 나는 것 같자 이제 이런 봉숭아학당이 슬슬 돼 가는 거죠. 그분 문제일까요? 정치의 속성일까요? 정치의 속성이죠. 그런데 또 하나 명심하고 제가 예언하는 것은 이미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저희 비례대표 공천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집에 칩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문재인 그 당시 대표 뭐 이렇게 해서 가서 당 중진들이 뭐 모셔 나오기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새로운 전기를 맞았는데 아마 그 모습이 저는 재현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흔들기가 되고 이러면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는 욕심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 진심을 모르고 저렇게 막 흔들어대고 그러면 나 이거 안 한다고 하고 딱 버리고 집으로 들어가실 분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주호영 원내대표 집 앞에 가서 또 기다리고 빌고 해서 모시고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결과적으로 정치 권력의 속성상 없는 집이 더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신성범 의원, 어찌됐든 국민의힘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야 지금 차기 서울시장 재보선도 그렇고 대선도 있고 힘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진짜 야당이 흔히 하는 말로 강해야죠. 야당이 강하고 뭔가 건전하고 해야 여권 대통령부터 해서 여당까지 정부가 쭉 긴장을 하고 되는 건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완전히 야당이 국회에서도 멸시당하죠. 뭐 정부 여당에서 취급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 건데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 문제도 그렇고 딱 매듭을 짓는 모습을 야당이 못 보여준 거예요. 물고 늘어져서 뭔가 하나는 뭐 결단을 내야 되는데 계속 시간만 끌고 뭔가를 못 보여주다 보니까 국민들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 심리가 좀 퍼져 있는 거 같고. 아마 이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론조사가 오늘 보니까 좀 17% 정도 나오고 아마 제가 분명하게 20%를 약간 넘는 수준까지 갈 거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그런 윤석열의 단기 현상이 이 국민의힘 내부를 심하게 흔드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홍준표 의원을 비롯한 그 국민의힘의 이 생각이 있는 분들은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 불안 요소와 그런 윤석열 외부적 요인이 함께 지금 합쳐져서 굉장한 그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저는 이게 제가 하던 말 완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장 선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야당 지지 세력한테 필요한 것은 패배주의의 극복입니다. 패배주의. 이번에도 이기겠네. 뭐 되는구만 이렇게 되면 힘이 모아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에 올인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는 대로 후보군을 지금 다시 경선 룰을 손대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되고 저는 시간이 다 됐는데 패배주의 얘기하시니까 네. 이거 한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지금 그 국민의힘이 뒤에 있는 백판을 또 바꿨어요. 후보 내지 말아야죠. 이걸로 바꿨던데. 민주당을 겨냥할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네.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후보 낼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런데 이게 내겠죠. 후보 내지 말아야죠라고 쓴 것은 왜 약속을 어겼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죠. 아픈 네. 부분일 네네. 거라고 생각하고 네.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신성범 의원 보시기에 패배주의적인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저 말이죠. 예. 저게 이제 문재인 2015년에 아마 문재인 대표가 했던 말을 이제 상기시키는 건데 예. 저 정도는 저런 거는 뭐 그냥 짧은 문제이긴 하나 그래 분명히 앵커가 지적한 측면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우리는 이런 후보를 내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나가야 돼요. 강하게 나가야 저는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일 별로 것 큰 같은데. 의미가 없는 그런 백보드라고 보이죠. 뭐 상대방 전략이니까 뭐. 네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